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죠? 마지막 업로드 일자가 4월 11일 노인과 바다니까 두 달이 좀 넘네요. 와, 시간 정말 빠릅니다. 근황을 좀 전해드린다면, 저는 뭐 쇼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 여행 잘 다녀왔고요. 우연치 않게 기회가 생겨서 생각보다 빨리 일을 시작하게 됐고, 또 나름 적응해 보겠다고 출근 후에나 퇴근 후에나 되게 노력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원래는 제가 지금 이 책을 대본을 중간 정도까지는 작성을 마친 상태였는데 일 시작하는 바람에 모든 걸 다 올스탑했거든요.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읽을 때의 감정이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사라져 있을까 봐 걱정도 좀 됐습니다. 그래도 다시 용기 내서 시작하다 보니까 시간은 좀 걸리긴 했지만 기억이 다시 살아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번에 진짜 힘들었던 건 제가 선택한 이 책이 거의 뭐 450페이지의 장편 소설이라서 내용 추리고 대본 작성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답니다. 너무 힘들었고, 근데 뭐, 그래도 힘들었던 만큼 제가 얻어가는 것도 크겠죠? 자, 어쨌든 이번에 리뷰할 책은 가제가 노래하는 곳이고, 델리아 오원스라는 분이 쓰셨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연히 제목을 봤는데 뭔가 시적이고 예뻤어요. 그래서 로맨스인가 하고 검색을 했더니 미스테리 살인 사건도 섞여 있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전개가 되길래 제목은 서정적인데 미스테리 살인 사건과 연계가 되어 있다니 궁금하잖아요. 더 알아가다 보니까 책 평점도 나쁘지 않고 또 이게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고 영화 평점도 제법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스포가 예상되니까 그런 거 노출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멈춰주시는 게 좋고 모든 걸 다 오픈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던지 혹은 영화를 보던지 뭐 둘 중 하나라도 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 독서계의 김경식 같은 존재가 돼볼까 하니까 자 한번 여러분들 제가 리뷰하는 거를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처음에 중심을 잡고 시작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 책은 주인공인 한 소녀가 등장하고, 그리고 남자 한 명이 의문사하게 되는데, 용의자로 이 소녀가 지목받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다만 이 책이 서스펜스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과거와 현재를 오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헷갈릴 수도 있긴 한데, 나중에 적응되면 괜찮더라고요. 어쨌든 중심을 잡았으면 하는 게 과거 1952년부터는 소녀가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 현재를 나타내는 1969년부터는 한 남자가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되고 성인이 된 소녀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되어 일어나는 일들이 담겨 있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1952년 습지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습지라는 곳을 설명드리면 습지에 산다는 건 어느 정도 세상과 격리되어 살고 있음을 뜻하고 이는 곧 가난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세상으로부터 어느 정도 격리된 좀 버려진 장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곳에서 카야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어린 소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6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혼자 남게 됩니다. 이유는 아버지의 무자비한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엄마가 떠나게 되고 그 큰오빠와 언니 두 명도 하나둘씩 집을 떠나거든요. 유일하게 남아있던 카야보다 6살 많은 오빠 조디가 어린 카야를 돌봐주다가 이 아이도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카야 곁을 떠나게 돼요. 카야는 술주정뱅이 아빠와 단둘이 살아가게 되지만 이 못난 아빠는 집에 몇 번 들어오지도 않고 아이를 방치하게 됩니다. 카야는 6살의 나이에 습지 어딘가 작은 오두막에 혼자 남게 되죠. 6살이면 한참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일 텐데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 어린 카야는 그래도 엄마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야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카야를 학교에 데리고 가기 위해 방문한 선생님이었죠. 늘 낯선 일을 경계하고 숨어 있으라던 오빠 조디의 말이 떠올라 카야는 망설여요.
그런 카야에게 선생님은 학교에 가면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다고 다독이며 학교에 등교하는 걸 권하죠. 카야는 배가 많이 고프기도 했고 또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하기도 했기 때문에 학교에 가기로 결심을 하죠. 기대와 두려움을 아는 채 가게 된 학교는 외딴 습지에 사는 이 소녀에게 너무나 가혹한 곳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친절을 베풀고 다가와주는 친구가 없었고 오히려 습지녀라는 별명을 불러가며 놀려댔죠. 사회의 무서움을 맛본 어린 카야는 도망쳐 나왔고 살면서 두 번 다시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카야가 10살이 되던 무렵 아버지의 발걸음은 점점 뜸해졌고 수중에 남아있는 생활비도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카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린 시절 엄마에게 배운 대로 이른 아침 바닷가에 나가 홍합을 땄어요. 이 홍합을 점핑이라는 흑인 아저씨네 가면 팔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인연을 맺은 마음씨 좋은 점핑은 어린 카야를 기특하고 또 가엾게 여겨서 멀리서 관심을 가져주는 보호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점핑의 아내 메이블 또한 카야를 자식처럼 아끼고 챙겨주죠. 그렇게 흑인 부부는 카야를 알게 모르게 도와주는 최소한의 사회적 연결고리가 되어줍니다. 카야는 독특한 취미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사회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자연이 곧 배움의 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숲속에 있는 깃털들을 수집하고 기록해두는 취미가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카야가 지나가는 자리에 희귀한 깃털을 둬서 수집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로 테이트라는 소년인데요. 카야 또한 고마움을 느끼고 어느새 두 사람은 깃털을 교환하며 점차 신뢰를 쌓아가는 사이가 돼요. 테이트에 대해 말씀드리면 모두가 떠나고 홀로 남았던 카야가 길을 잃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집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준 인물이기도 하고 마지막까지 카야를 케어하던 오빠 조디의 친구이기도 하죠. 테이트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카야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둘은 서로의 가정사를 공유하며 점점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하지만 테이트는 자신의 꿈을 위해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늪지대에 카야를 두고 떠납니다. 습지에 홀로 남게 된 카야는 테이트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진짜 안타까운 게 카야는 외톨이였잖아요. 그런 소녀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알게 된 거고 마음을 열게 된 유일한 사람인데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면 얼마나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고통이었겠어요. 그래서 카야는 자기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내 곁을 모두가 떠나버리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돌아오기로 한 한 달이 몇 달이 되고 1년 1년이 켜켜이 쌓여 15살이던 카야는 19살이 되었습니다. 습지에 홀로 남겨진 6살의 어린 아이가 어느덧 19살이 된 거예요. 그 후 카야는 체이스 앤드루스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소설에서 체이스는 어떻게 묘사되냐면요. 마을에서 인기 있는 미식축구 선수고 또 잘생긴 엄친아 느낌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요. 체이스는 카야에게 친절을 베풀며 떠난 테이트의 빈자리를 채워주게 되죠. 그는 카야와 일찍 잠자리를 갖길 원하고 또 행동하지만 카야는 두려워 인해 망설입니다. 그래도 체이스는 옆을 지키며 카야의 보호자 같은 역할을 해주죠. 그런 지극정성 그리고 결혼을 곧 하자는 체이스의 말에 카야는 마음을 차차 열게 됩니다. 근데 또 참 운명이 얄궂은 게 아까 말했던 테이트 있죠? 자기는 카야를 떠날 수 없고 여전히 카야를 사랑하고 있다고 깨달으며 돌아와요. 그래서 카야를 찾아 헤매지만 테이트의 눈앞에서 발견된 카야는 체이스와 진한 키스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었죠. 좌절스럽더라도 뭐 할 말은 없죠. 뭐 5년 만에 찾아와 놓고 무슨 자격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뭐 테이트는 용기를 내어 카야를 찾아갑니다. 테이트는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또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카야가 그동안 관찰하고 수집해온 자연 기록들을 책으로 출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러던 어느 날 카야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신문을 통해 접하게 됩니다. 바로
체이스의 결혼 소식인데요. 체이스는 알고 봤더니 이미 마을에 약혼녀가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체이스는 카야를 습지에서 매우 몰래, 은밀하게 만나거든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개자식이죠. 카야는 충격을 금치 못하지만 이내 자신의 연구에 몰두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그런 그에게 낯선 남자 한 명이 찾아옵니다. 바로 어린 시절 자기를 돌봐주던 오빠 조디였죠. 늘 혼자였던 카야에겐 가족이란 단어는 그리움 그 자체였는데 다시 눈앞에 나타난 사람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던 조디였기 때문에 다시 삶에 활력이 불기 시작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어떤 한 남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카야가 용의자로 지목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한 남자가 바로 체이스 앤드루스입니다. 체이스 앤드루스가 막루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으로 이 소설이 사실 시작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막루가 뭔지 아시나요? 고전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궁수들이 좀 높은 데 올라가서 막 활 쏘고 그런 데 있잖아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약간 좀 그런 데를 상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경찰이 하나씩 하나씩 사건을 풀어나가며 또 증거물과 증인의 의견을 토대로 범인을 색출을 해 나가는데 그들의 결론은 바로 카야였던 거죠. 카야가 용의자로 지목될 수밖에 없는 여러 조건들이 있었어요. 카야가 배를 타고 막루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는 새우잡이의 증언이 있었고, 체이스가 늘 하고 다니던 조개 껍데기로 만든 목걸이가 사라졌거든요. 사실 이 목걸이는 카야가 체이스에게 준 선물이었고요. 그리고 체이스의 옷에서 발견된 빨간 실타래가 있는데, 그 실타래는 카야의 양털 모자의 것과 완전히 일치했어요. 카야는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고 곧 체이스 앤드루스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뤄집니다. 근데 카야가 범인이 아니라는 중요한 맹점이 하나 있었어요. 알리바이 말이죠. 카야는 체이스가 죽던 날 밤 출판사 직원과의 미팅을 위해 다른 마을로 버스를 타고 떠났었거든요. 근데 검사는 그 모든 것은 알리바이를 형성하기 위함이고 충분히 위장을 통해 돌아와 체이스를 살해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변호사와 검사는 서로의 증인을 불러가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되는데 사실 처음부터 이 싸움은 카야에게 불리한 싸움이었어요. 왜냐면 카야는 마을 사람들에게 조롱과 경계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마을의 배심단은 알게 모르게 검사의 물증 없는 정황에만 의존한 유죄 주장에 마음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톰 밀턴의 활약으로 그런 배심원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톰의 주장을 정리해보자면 첫째, 물적 증거가 아닌 정황에 의존한 기소라는 점. 둘째, 사건이 일어날 당시 카야는 출판사 직원을 만나기 위해 다른 마을로 갔고 범행을 저지르기엔 물리적 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점. 셋째, 평소 사고치고 다니던 사람이 아닌 자연 속에서 조용히 연구에만 몰입하며 살아가는 소녀라는 점을 들어 무죄를 어필합니다. 배심단은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게 되고 끝내 판정이 이뤄지죠. 우리의 카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심원의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다행이죠. 그렇게 풀려난 카야는 힘든 시간 동안 함께하며 옆을 지켜준 테이트와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함께해왔던 그 습지에서 말이죠. 그 후 시간이 흘러 백발이 된 카야는 테이트보다 먼저 눈을 감으며 평온한 안식과 함께 끝이 나게 돼요. 짝짝짝짝짝짝. 어때요? 저는 누구보다 해피엔딩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왜 해피엔딩을 좋아하는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제가 해피엔딩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삶의 지향점이 해피엔딩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지라도 내가 분명 웃을 날이 올 거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카야만큼 힘든 시간을 보낸 건 아니겠지만, 저도 말도 안 되는 시련과 고비들이 인생에 있어서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순간에 분명 내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라는 생각으로 정말 씩씩하게 보내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인생은 정말 거지 같고 뭔가 불행이 밀려오는 파도 같은 게 인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불행이 밀려오는 파도요. 근데 그래도 내게 주어지는 하루가 얼마나 귀중한지도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귀중한 하루, 이왕이면 좋은 것들로 채워나가려고 노력하며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래도 좋은 일이 덜어 생기는 게 인생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도 내 하루, 이 귀중한 것들로 채워나가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분명 나타날 거예요. 그런 날은 반드시 오더라고요. 예, 마치 카야처럼요. 네, 저의 개똥 철학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가재가 노래하는 곳이라는 제목에 이끌려서 이 책을 읽었잖아요. 이 가재가 노래하는 곳은 결국 카야가 성장한 그 습식 그 자체를 의미했던 것 같아요.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지만 카야에겐 전부이던 곳 말이죠. 카야를 품어주던 부모, 그리고 카야가 모든 것을 남기고 떠날 수 있었던 삶의 무대, 그곳이 바로 가제가 노래하는 곳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래서 체이스는 왜 죽었을까요? 체이스는 실수로 혼자 막루에서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걸까요? 궁금하시다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